트럼프가 아주 압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선거 개표 결과에서 예상보다는 아주 여유롭게 과반을 넘기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자 4년 전 왕좌에서 쫓겨난 이후 온갖 굴욕을 겪은 다음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까지 정말 무슨 복수열전 영화처럼 미국의 새로운 황제가 되어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흥분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 지구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다시 한번 굉장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다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전망들을 해왔지만 트럼프 특성상 아마도 그 모든 예상과 전망을 아득히 뛰어넘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과 행동들을 매일같이 세상을 향해 던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마치 높이 5,000m짜리 청룡열차에 안전벨트 없이 올라타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제 막 전속력으로 질주를 시작하기 바로 그 직전의 기분처럼 엄청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기분 좋은 흥분이 느껴집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트럼프의 복귀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쟁 종식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끔찍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즉시 끝낼 것이라고 호언을 해왔기 때문이며 또 전쟁을 매우 싫어하는 그답게 즉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그럼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전쟁들을 무슨 수로 끝을 낼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러시아와 전쟁을 할 사이즈가 못 됩니다. 당연히 러시아를 이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또 지금처럼 지난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싸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조차 모두 서방국들의 지원,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발행한 미국 국방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0월까지 우리 돈 약 137조 원에 달하는 돈을 그중 70% 정도는 무기의 형태로, 나머지 30%는 금융의 형태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도는 너무도 성스러운 이름을 가져 언제나 매우 조심스럽게 발음해야만 하는 알자지라에서 만든 지도로 짙은 파란색으로 된 곳들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영국처럼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토 유럽국들이고, 그리고 옅은 파란색으로 된 곳들, 대표적으로 이태리, 폴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등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유럽국들은 올해까지 약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무기와 금융의 형태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즉 미국과 서방이 함께 지난 3년간 최대 237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지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모든 지원 계획의 선두에는 나토의 수장인 미국이 있고 또 미국의 수장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지원 계획을 정지시키는 순간 다른 유럽국들의 지원 역시 즉시 끊기게 되며 사실상 이 전쟁은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푸틴과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제는 서로 포를 쏘며 양국 모두 매일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켜가며 싸움을 이어가는 대신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어떤 형태로든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것 역시 서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닌 분명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푸틴이 기대하는 것처럼 무조건 러시아에게 억지스럽게 유리하도록만 하여 이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또한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완전 베프였습니다. 즉 그가 지난 1년 내내 바이든을 무시하며 전쟁을 이어온 것과는 달리 이 중동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본인 자신도 이 전쟁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일부에서는 오직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을 기회 삼아 사실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길이 없었던 이 중동 전쟁을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일종의 연착륙 형태로 마무리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또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와 대화가 가능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사람이며 또 전쟁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북한을 잘 설득하고 또 필요한 제재들도 풀어주어 북한과 한국이 서로 공멸하는 전쟁의 방향이 아닌 공생과 성장이 기다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북한을 잘 달래 이 남북 관계를 이끌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전쟁 종식 부분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고마운 소식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과 함께 이거 어쩌면 우리나라도 무기를 지원할지 모른다는 소문까지 들리면서 또 그러면 어찌어찌 하다 남과 북이 다시 싸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던 솔직히 아주 걱정스럽고 무서운 일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나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또한 그게 더 이상 세 번째 세계대전이나 또는 남과 북의 또 다른 전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또는 이 한반도가 다시 그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전쟁의 시나리오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우려가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고마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다시 싸우고 또는 우리 한반도가 다시 불바다가 되어버리며 전쟁터가 되면 가장 신나고 좋아할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도 북한을 호시탐탐 원하고는 있지만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반면 일본에게 있어 제2의 한국 전쟁은 곧 그들의 과거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을 위해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은 호재 중 최고의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 그들의 살을 찌우는 일은 이제 절대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편 일본은 지금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지난번 집권을 할 때 일본에게 엄청나게 엄하게 굴었고 거의 적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일본 정부는 이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대선 시즌이 시작되자 노골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재선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로비를 해서 결국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일조를 했지만 우리 머리 좋은 트럼프가 4년 전 그 사건을 결코 잊어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와신 상담하며 오직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는 날만 고대하며 철지부심하며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이겨왔기 때문에 마치 무슨 영화처럼 지금 트럼프가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순간 일본은 엄청난 걱정과 함께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앞으로 4년 또는 어쩌면 심지어 8년의 시간 동안 그건 일본에게 있어 매우 힘든 시간이 될 확률이 높으며 외교부터 특히 일본 경제에 있어 트럼프라는 아주 춥고 긴 무서운 겨울을 견뎌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까지 바이든과 이어왔던 외교와 경제 그리고 안보의 모든 협력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걸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트럼프가 요구할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금 일본은 물론 겉으로는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4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막 시작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복귀를 크게 환영하며 부디 그가 자신의 그 오랜 약속처럼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다시 세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정말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까지 다시 전쟁의 위험으로 끌고 들어가려던 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물론 혼돈의 인간 버전인 트럼프가 또 어떤 요구와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반도에서 무서운 전쟁의 위험을 지워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의 복귀는 우리 모두로부터 환영받을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참고로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 나사의 최고 기술자들을 영입하다가 처음으로 만든 자기들만의 고유 로켓의 엔진인 랩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버전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완성한 랩터 3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보아온 그 로켓 엔진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랩터 1에 비해 랩터 3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결과물이자 마치 옛날 브라운관 TV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납작한 LCD TV를 보던 때의 차이 또 우리와 차은우의 차이 아니면 공중전화에 동전 넣어 전화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핸드폰이라는 걸 보았을 때 받았을 그 첫 충격과 유사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진짜 모든 사업에서 그 발전 속도와 혁신의 크기가 그냥 미쳤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그냥 지금도 전 세계 최고 부자이긴 하지만 인류 최초로 1조 달러, 즉 1천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경제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그는 사실상 세계 최초에, 그리고 현존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이자 인공지능 전문 회사인 무려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 나사보다 더 앞선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우주 정복 프로젝트 스페이스 X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다 인간의 뇌에 직접 칩을 이식시켜 마치 공각 기동대의 그것처럼 근 미래 우리가 그저 생각만으로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고 연결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신경장치 회사인 뉴럴링크도 가지고 있는 데다 이미 현재 우주에다 무려 7,000개의 인공위성을 뿌려놓아, 즉 지구를 삥 둘러 거대한 인공위성 인터넷망을 만들어 놓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아니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도 누구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스타링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천재 공학자이자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업들이 다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 빼고는 그 로켓 사업도, 또 뉴럴링크와 스타링크도 다 대부분 아직은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크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가 곧 인류 최초의 1조 달러 부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니,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분야는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로봇 사업입니다. 로봇? 네, 이게 지금은 저기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아니면 영화나 또는 옛날 일본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인터넷이, 그리고 손안에 맞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정말 순식간에 우리 삶과 사회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이미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미 도로마다 전기차가 가득한 것처럼, 게다가 영화 허에 나오던 모든 걸 알고 또 모든 걸 다 할 줄 알며 마치 인간처럼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그런 만능 AI 역시 이미 챗 GPT-4.5의 등장으로 현실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인류의 다음 단계는 바로 로봇입니다. 참고로 그 로봇의 또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으로 완성된 완벽한 성능의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대략 10년 정도만 지나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현실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가상현실 세계가, 또는 가상현실 세계 제품이 출시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시간 대부분을 현실보다 그 가상 디지털 세상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다시 로봇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피규어 1 역시 이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또 똑같은 형태로 작동하는 로봇을 인간형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피규어 로봇 회사는 이제 곧 올해 다음 달인 12월이면 시작될 일론 머스크의 로봇 시장 독주를 막기 위해 챗 GPT 회사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힘을 합쳐 만든 테슬라 로봇 대항마 회사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 제품의 퀄리티가 끝내주며 일부는 이미 BMW 공장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거의 인공지능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으며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경쟁에서 마치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를 따라올 회사가 없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인간형 로봇인 이 옵티머스는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다른 모든 회사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어차피 로봇을 만들 거면 그냥 특정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자동차 공장의 로봇이나 아니면 음식 만드는 로봇, 또는 커피를 타주는 로봇처럼, 아니면 로봇에게 팔을 막 8개 정도 달아주면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굳이 이렇게 만들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그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 기대가 되는 이유인데, 즉 이렇게 인간형 로봇을 만들 경우 그 안에 충분히 똑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만 탑재시킬 수 있다면 곧 그 로봇들을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모든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현재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그렇다고 따로 공장을 다시 고치거나 별도의 특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 인간형 로봇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들 로봇들은 잠도 잘 필요도 없고
화장실도 가지 않으며 또 자꾸 중간에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막 1시간씩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 이들 로봇은 작업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로봇들은 전 세계 모든 회사와 공장주들이 항상 꿈꿔오던 기술의 선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전 세계 공장들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이런 인간형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마 바로 내년부터는 그런 추세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며 넉넉 잡아 향후 약 10년 내 전 세계 공장 자리의 거의 80% 이상이 거의 다 이런 로봇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로봇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건 일부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하지만 이미 은행들도 ATM 기계를 한 대 놓을 때마다 평균 28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구식이긴 하지만 ATM 기계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 영역을 침범하며 인간에서 기계로 대체되는 변화는 우리 근대 역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항상 따라왔던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대신 그만큼 우리에겐 그렇게 잃는 것보다 더 큰 기회 역시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인간형 로봇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물건을 옮기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 더 세련되게 다듬어져 그 다음에는 곧장 우리들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설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예로 불과 70년 전에 이 자동차는 너무도 편리한 기계였지만 오직 부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거의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봇들 역시 각각의 가정에 들어와서 정말 지난 2000년간 가정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설거지와 빨래 그리고 청소와 같은 가사 노동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용도가 있어야만 또 이 로봇 사업도 큰 수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과거 스마트폰이 정말 순식간에 인류의 필수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상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완성도로 이들 로봇들은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친근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들로 무장한 채 순식간에 우리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 가사 노동은 물론이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집에 방범 경계도 서줄 것이며 또 무엇보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도움을 주는 도우미가 돼요. 마치 무슨 가구나 TV를 집에 들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일부로 빠르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 그때에는 전 세계 공장과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이 로봇들의 수는 현재 자동차의 수를 정말 아득히 넘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냉장고와 TV의 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처럼 우리 지구행성의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서기 직전까지는 언제나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물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자동차 회사들은 항상 그 순위 최고 높은 곳들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그게 마치 신발처럼 우리 인간 생활에 너무도 필요한 유용한 기계이면서도 또 몇 년마다 계속 새로운 신제품을 등장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경우 특히 그 마진율이 또 엄청나게 좋아서인데 이 로봇 산업의 경우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자동차 시장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사이즈가 100배 이상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자동차와 TV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차례대로 지배했던 시대라면 이제는 곧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그 최초 절대 강자이자 승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뜬금없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그 로봇 사업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나아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로봇 산업과 시장의 완전 중심지이자 메카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게 높아지고 있어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그럴까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실 텐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초강대국이 될 줄 아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 국가가 될 줄, 그것도 아니라면 폭스바겐 그룹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 될 줄, 이런 건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 문명에 있어 일종의 소프트웨어 버그 같은 것입니다. 뭔가 상식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원래 프로그램된 정상적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이상한 결과치를 보이는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과거 역사나 또는 근대 역사를 돌아봐도,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며 주변 한국인들을 보며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자부심이자 일종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짧게 또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앞서 이미 전 세계에는 수많은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독일, 3번 중국, 4번 리텐슈타인. 네, 정답은 5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세계 로봇 연맹에서 최근 공개한 전 세계 국가들의 로봇 보유량 조사 결과입니다. 아직은 이 데이터들 대부분 다 산업용 로봇들이며, 그래서 직원 1만 명당 로봇의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려 1012대로 그냥 1위도 아닌 3위 독일보다, 그리고 그 다음 일본과 중국보다도 무려 2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수의 로봇을 이미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며 과거 인터넷과 디지털 경쟁에서도 그러했고, 또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 및 사용량에서도 현재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로봇 사회를 향해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에는 아마 믿기지 않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 무시무시한 테슬라 로봇 군단에 맞먹을 만한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전 세계 모든 로봇의 조상님이자 고향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다들 옛날에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 로봇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소처럼 생겨서 미군들 집 나르는 신기한 로봇, 요즘 많이 보이는 개를 닮은 로봇인 스팟, 그리고 가분수처럼 생겼는데 끝내주는 운동 성능을 가진 바로 아틀라스 등 이 모든 로봇들이 모두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로봇들이며, 전부 다 해당 분야 전 세계 최초의 완성형 로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회사를 지난 10년 동안 기술력과 판매량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희한하게도 매번 새 차 나올 때마다 차량 가격은 더 빨리 오르고 있는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3년 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를 단돈 1조 원에 사버렸습니다. 1조 원이 왜 단돈이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나중에 현대자동차에 있어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 아니 그 이상의 이윤과 압도적 경쟁력을 가져다줄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자동차라는 건 더 이상 엔진 달린 마차가 아닌 바퀴 달린 아이폰이자 도로 위에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들도 모두 다 테슬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똑같은 칩과 같은 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어 말하자면 둘 다 로봇이긴 한데, 한 개는 바퀴로 굴러가고 다른 한 개는 사람처럼 생긴 것뿐 둘은 엄마가 같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곧 펼쳐지게 될 이 테슬라와 현대자동차 사이 로봇 대전에서, 물론 지금이야 살짝 테슬라가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싸움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면 그 결과는 현재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는 물론 로봇에다 자동차 회사 그리고 로켓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회사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 현대자동차 역시 어디 동네 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원조 세계 최강 로봇에다 또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강 전차와 무기를 만드는 방산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데다 우리 현대자동차 또한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현대 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경우 테슬라가 기존 자사 로봇인 아틀라스의 최대 약점을 파고들어 유압식 관절 방식 대신 모터 방식의 옵티머스를 내놓으며 선두를 빼앗아 버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보란듯이 정말 순식간에 그 옵티머스와 똑같은 방식의 모터 방식으로 제작한 새로운 인간형 로봇을 최근 선보이면서 이 분야 최초의 왕이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절대 테슬라에게 순순히 그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상품이 다 그렇지만 바로 그 가격이 문제입니다. 정확히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참고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피규어 로봇의 경우 현재 대당 가격이 무려 약 5억 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경우 일부에서는 최대 대당 25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그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사업 천재 일론 머스크의 경우 이미 옵티머스 3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완성시켜 그 목표 가격을 대략 2만 불로 잡고 있습니다. 즉 우리 돈 2,800만 원 정도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로봇들을 세상에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그는 판매 말고 렌탈 방식으로 대여하여 초기 판매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전략까지 발표한 바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현대 자동차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발표된 게 없기는 하지만 세계 2위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현대 자동차에게 어찌 보면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 부분은 꽤 노하우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강력한 대응 전략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이제 전 세계 로봇 시장 또는 로봇 경쟁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되며 아마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에는 엄청난 수와 종류의 갖가지 인간형 로봇들이 쏟아질 예정인데, 제가 일론 머스크를 너무도 좋아하긴 하지만 부디 우리 현대 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 경쟁에서 대판 크게 이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로봇 강국이 되어 미래 최첨단 시대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모든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어 기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우리 한국에 대해, 특히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로 여겨지는 몇 가지 아주 오래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은 다들 항상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유독 성인병이 많다거나,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사기꾼들이 많은 나라라는 점, 그리고 이건 나름 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카페나 어디에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가도, 심지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갔다가 돌아와도 항상 그대로 있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점인데, 옛날에는 이걸 두고 그렇게 다들 칭찬을 하다가도 언젠가부터는 갑자기 이걸 두고 그건 한국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CCTV를 온 사방에 설치해놓고 국민들을 감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한국인들이 양심적이거나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도둑이 없는 양심적인 나라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게 정말 희한하게 이 자전거 도둑만큼은 전국에 너무도 많아. 그것도 전 세계에서도 자전거 도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너무 음식을 짜게 먹어서 문제라는 지적. 실제로 우리가 그 맛있는 부대찌개나 또는 감자탕을 먹을 때, 아니면 식사하며 각종 반찬들을 먹을 때 보면 확실히 그 짠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토끼도 아니고 아무 간도 되어 있지 않은 밍밍한 채소나 물만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정말로 그렇게 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라는 곳에서 조사한 전 세계 국가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한 것인데, 종종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짜게 먹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트륨을 섭취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장 기름진 음식 또한 중국이 1등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아래로 순위를 계속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매우 희한하게도 동유럽 국가들이 다 엄청 짜게 먹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 밑에 15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유럽은 가본 적이 없지만 아주 옛날 한 500년 전에 서유럽 국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음식이 너무 짜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간이 아주 잘 맞고 감칠맛이 기가 막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짠 소금덩어리 음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도 사기꾼이 가장 많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제 통계 역시 굉장히 의외이면서도 한편 정말 재밌습니다. 우선 그럼 먼저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당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뭐 이것도 아주 나쁜 거니까 일단 중국 아니면 미국, 한국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스웨덴입니다. 네, 굉장히 의외이며 이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꽤 큰 충격을 주는 결과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조사한 인구 10만 명당 전 세계 국가들 사기 범죄율 통계인데 그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조용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은 2등과 무려 3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그야말로 사기꾼들의 천국입니다. 2위도 좀 의외이고 놀랍기는 한데 바로 독일이고, 그런데 정말 의외인 것은 3위를 한 국가도 덴마크인 북유럽이고 4위 또한 핀란드로 북유럽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고상한 북유럽의 이미지와는 뭐가 상당히 다른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감옥들은 거의 다 이렇게 살짝 저렴한 호텔 느낌이 나는 꽤 지낼 만한 곳들이기 때문에, 즉 망치가 너무 가볍다 보니 못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기꾼들의 활약은 이런 세계 대회에서는 상위권에도 들지 못할 정도의 귀염둥이 수준인데,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특히 사회 문제나 이웃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다 또 기본적으로 사회의 윤리의식이 매우 높은 편으로, 게다가 또 매일 뉴스에서 이런 류의 소식들이 많이 다루어지다 보니 마치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유독 좋아 그렇게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들은 극히 일부이며 뉴스에도 나지 않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하시며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절대 대다수인 착하고 정말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해 놓은 감시 국가라서 도둑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CCTV 천국 감시 국가는 아마 중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진짜 온 사방에 무려 안면인식 인공지능까지 설치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 중국에겐 비밀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야 역시 중국이 1위가 아닙니다. 앞서 스웨덴이 황당한 사기꾼 순위에서 1위를 해버리며 신선한 놀라움을 준 것처럼 이 관음증 CCTV 설치 대회에 있어 전 세계 챔피언은 바로 인도입니다. 이게 전 세계 주요 도시들 CCTV 설치 순위인데 1위가 인도 델리 카레이고 3위도 인도 첸나이, 그리고 18위 역시 뭄바이로 인도가 금메달이며, 하지만 언제나 품질보다는 물량 공세로 1등을 노리는 중국답게 2등 칭타오, 4등 선전, 5등 우시와 6등 상하이 등 전체 순위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모두 차지하며 결코 1위 인도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2위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한편 우리 서울은 전체 순위 중 11위로 굉장히 적당한 수준의 설치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절대로 과하게 CCTV를 설치하여 국민들을 감시하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개개인 스스로 준법 기준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높아서 애초에 그렇게 감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단지 카페가 아니라 지방 여행하다 카메라도 없는 공원 의자 같은 데다 실수로 가방 같은 걸 깜빡 놓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가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늘 거기에 그대로 있었고, 또 비교적 최근에는 요구르트 사러 이마트 가서 장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저기 뒤에서 이거 지갑 떨어뜨렸다며 제가 떨어뜨린 그 지갑을 주워 저를 따라와 직접 가져다 주신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 물건 탐내지 않는 것, 그리고 거리나 카페
또는 이렇게 마트에서 주운 지갑을 꼭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깟 CCTV 때문이 아니며 예전에 아주 예쁘신 한국 파견 BBC의 여기자였던 로라 비커님이 속초 갔다가 지갑 잃어버리고 온 후 서울에서 혼자 울고 있던 사이 정말 앤디 워홀도 울고 갈 정도의 미친 팝 아트적 감각에 무려 깜찍한 버터링 박스로 포장이 되어 그 다다음 날 무사히 택배로 집으로 돌려받았던 것처럼 이건 본인들도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그 귀여운 오지랖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5명의 차세대 주자이자 성인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관련 정말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인 바로 그 자전거 도둑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자전거만큼은 정말 많이 훔친다며 한탄을 하곤 하는데 이 통계 역시 앞서 본 다른 통계들처럼 그 결과가 굉장히 의외이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구 10만 명당 전 세계 자전거 도난율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태영 싱가포르가 무려 1위를 차지한 것도 정말 놀랍지만 일단 이게 결코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1등을 놓친 게 정말 분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니 이건 통계의 오류가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전거 도둑이 많으려면 아무래도 위험한 도시들이 더 많을 텐데 이 리스트 어디를 봐도 엘살바도르나 멕시코시티, 미국 필라델피아나 캘리포니아 캠튼 같은 개토 도시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싱가포르와 서울 그리고 홍콩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건 도난이 신고된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멕시코시티에서는 자전거를 도난당해도 자전거 도난 따위는 아예 범죄로 취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도 그걸 신고할 데가 없습니다. 대신 껌 씹다 잘못 버리면 엄청난 벌금 내야 하는 싱가포르나 동방예의지국 한국 또는 치안이 엄청 좋기로 유명한 홍콩 같은 곳에서는 자전거를 도둑맞는 것은 정말 커다란 일이며 또 그래서 그걸 신고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즉 이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자전거의 도난 범죄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얼마나 많이 신고되느냐 그 신고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수치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 나라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인 도난 대수를 볼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도난 당하는 자전거의 수는 무려 12,033대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그게 약 77,100대입니다. 우리보다 대략 6배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그 숫자가 무려 278,000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25배. 이때부터는 뒤에 달린 0의 숫자가 다릅니다. 파스타 이탈리아의 경우 32만 대, 독일 옆집 프랑스의 경우 그게 36만 1000대이며 스페인의 경우 이거 뭐 누가 상이라도 주는 건지 한 해 무려 80만 대가 넘게 도둑맞고 있으며 그 치안 좋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만 하더라도 그게 약 16만 5천 건으로 우리나라의 10배를 훌쩍 넘습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전거 도둑을 잡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범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기 엄청난 용기와 재치를 가지신 개인적으로 존경심이 막 우러러나는 어느 멋진 남미 누님처럼 범인과 밀당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 떠난 자전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온라인과 주변에서 그렇게 믿는 것과 달리 그렇게 짜게 먹지도 않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나라이며 또 온 사방에 CCTV를 설치해 국민들을 감시하지도 또 국민들 역시 그런 CCTV 때문에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닌 그저 스스로 도덕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점과 사기꾼의 비율도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 수준이며 무엇보다 이 자전거 도둑의 나라라는 불명예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자전거 도둑이 거의 없는 착한 나라입니다. 다수가 공유하는 잘못된 정보는 선입견을 만들고 그런 선입견은 곧 믿음으로 이어지며 또 그런 믿음은 일상을 생활하며 자신과 주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어 이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점과 사람들이 지나치게 다혈질이라서 쉽게 흥분하고 또 사랑에 빠진다는 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전 세계 어디와 비교를 해봐도 단점보다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장점이
훨씬 많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장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과 그 오래 이어온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이자 저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대해 한 가지라도 잘못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밤 일기 쓸 때 꼭 반성하시고 다시 마음껏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21세기의 개막을 알린 경기이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월드컵이었던 2002년 월드컵에서 그때까지 지난 48년 동안 본선에서 단 한 게임도 이겨본 적이 없던 나라.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그저 16강에만 진출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던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일인지 16강에 올라간 것도 모자라 갑자기 다들 정신이 나갔는지 그 잊지 못할 안정환의 가르마 결승골로 무시무시한 아주리 군단 이태리도 꺾고 심지어 이어서 우승 후보 스페인까지 꺾어버리고 결국 월드컵 4위라는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신기록을 세우고 있던 바로 그 잊지 못할 해. 멀리 미국에서는 전 세계 마케팅계를 팔칵 뒤집어 놓을 천재 마케터가 등장해 그때까지 이어져 오던 전 세계 마케팅 공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스 고딘으로 최근에는 또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시즌4에도 출연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직장인들 또는 일 관련된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정도로 너무도 유명한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이자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직장인과 프리랜서들에게 그들의 삶과 일터에서 엄청난 도움을 준 정말 최고의 실력파 멘토입니다. 참고로 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22권의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 수백 수천만 권이 팔릴 정도로 마케팅은 물론이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일이라는 분야에 있어 엄청난 깊이와 통찰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그는 자신이 전하는 매우 고차원적인 조언들을 아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할 줄 아는 매우 뛰어난 선생님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본인이 자신의 직장에서나 커리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방황하고 좌절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진작에 회사에서 나와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어쩌면 그의 조언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스 고딘이 그동안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전해온 자신의 최고 조언들을 집약해 모아놓은 결정판이 바로 이 책 린치핀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인기가 많은 책이라 이번에 또 원서 출간 15주년 기념 특별 양장판이 출간되어 여기 그 내용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고딘 아저씨의 책은 그냥 제목만 그럴싸해서 어찌어찌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책 안에는 방향과 방법이 있고 또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스타일이 좀 말을 착하게 하거나 아니면 삥 돌려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말 돌직구로 던지는 사람이라서 처음 접하는 사람은 살짝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대신 약이 쓴 만큼 그 약효도 매우 확실한 경우입니다. 일단 그가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즉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그 시대정신은 우리는 그게 누구든 지금보다 인생에서 훨씬 더 대단한 성과를 내고 또 그래서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자리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냥 공장의 톱니바퀴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뜻으로 즉 어떤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인데 이건 언뜻 듣기에 그게 뭐가 어때서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한 20년 전까지는 그런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너무도 유명했던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표의 의미 역시 누구든 적당히 공부하고 또 적당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적당히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가족들과 함께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건 실제로 미국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하여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또 그렇게 사회 구조도 빠르게 바뀌다 보니 이제는 적당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무난한 생활을 영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곳에 뼈를 묻는다는 신념으로 모든 걸 다 바쳐 일을 했고, 또 회사에서도 그런 충성심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안전망을 제공해 주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대로 퇴사와 이직 아니면 갑작스런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일이 너무도 흔한 세상이 되어버려 과거 샐러리맨과 직장맨들이 누렸던 그런 편안함과 안전함은 이제는 오랜 과거이자 사치가 되어버렸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세스 고딘은 그 원인이 물론 사회에게도 있지만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그 편안한 시스템에 너무 길들여져 우리의 야수성과 독립성이 너무 약해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지적인데, 한 예로 앞서 말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뿐 아니라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은 그 친숙한 개념에 대해 그는 그걸 이렇게 풀어 해석합니다. 고개를 숙여라, 지침을 따라라, 시간을 지켜라, 열심히 일해라, 비위를 맞춰라. 그리하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건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지키던 룰과 정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스 고딘에 의하면 이 학교라는 곳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그저 회사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빨리 생산해내는 일종의 노동자 인력 공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또 졸업하면 손에 각자 이력서를 들고서는 다들 똑같은 회사 앞에 긴 줄을 서며 구직을 하는 모습이 오늘날 사회의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대신 그렇게 모두가 일종의 톱니바퀴, 즉 언제든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새로운 톱니바퀴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업무량과 책임감에 더해 미친 수준의 경쟁, 그리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해서 너무도 힘들고 괴롭다고 그는 말합니다. 대신 옛말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다른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일들이 자동화, 전산화가 되어버리며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과거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맞지만, 대신 한편으론 인간 개개인의 창의력과 능력이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가 막힌 돌파구 또한 생겼다고 그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 18세기 자본가인 부르주아들이 독점했던 그 핵심 권력이었던 생산수단을 다시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프롤레타리아들에게 공짜로 되돌려준 정말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세스 고딘은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옛날에는 공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기자가 되어 신문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사를 발행할 수가 없었으며, 또 아무리 배우가 하고 싶어도 단 몇 개밖에 없는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연기를 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자기만의 생산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공장이 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자본가인 부르주아도 아니고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도 아닌 그 둘을 초월한 제3의 계급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이제는 모든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고 그는 말하며, 그래서 과거에는 블로거들이 글을 썼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또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처럼 이제는 회사가 아닌 수많은 개인들이 스스로 그 생산수단을 소유한 채 생활을 하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대신 그는 만약 본인이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또 다가오는 AI라는 이 첨단 시대가 우리에게 선물한 그 막강한 기회를 활용하여 톱니바퀴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생각이 있다면 다음에 몇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평범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첫 책이자 과거 세스 고딘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보랏빛 소가 온다의 핵심 내용 역시 우리가 시골길을 운전하면서 주변에 아무리 많은 소를 보아도 전혀 눈길을 주지 않지만 만약 그중 하나 보라색 소가 한 마리 보인다면 모두가 다 차를 멈추고 그 소를 보기 위해 다가갈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특별함은 이제 옵션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설명했었는데, 즉 요즘 세상은 너무도 자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튀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튄다는 건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가 말하는 다르면서도 가치가 있는 일은 보통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뜻합니다. 대신 그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자신이 직접 풀어야 하는, 이 시대를 사는 자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그는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혹시라도 그런 걸 찾더라도 또는 하고 싶더라도 달리 생산수단이 없어 그게 직업으로 이어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민하고 찾아볼 가치가, 그리고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는 격려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으며 그렇다고 특별한 재능도 가진 게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스스로를 미리 과소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면 요즘 TV와 인터넷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며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며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께는 이 책이 방향과 방법을 동시에 알려줄 매우 훌륭한 길잡이이자 그 시작을 도와줄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아가 책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하면 혼자서 자신의 시간과 멘탈을 통제하여 그동안 과소평가해왔던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평가하여 큰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높은 창의력과 생산성으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이야기가 거의 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한 해가 지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연말에 나를 위해 내년에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는 분이라면, 과거 그 야후 최고 전성기 시절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이 가장 인정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인 이 세스 고딘 아저씨의 탁월한 통찰을 믿고 그가 들려주는 소중한 조언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트럼프 아저씨가 전쟁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게 내년 1월 20일 나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면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도록 각각 미리 전화를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래저래 전망은 많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딱히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그가 볼 때 전쟁은 비즈니스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평화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나게 똑똑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것은 오직 내가 강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또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외교 전략이나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더 큰 폭으로 미국의 국방비를 키우고 또 미국의 군사력도 크게 증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 세계 최고의 효율 천재 일론 머스크가 그 이름도 정말 생소한 도지부서, 즉 미 정부 효율 부서라는 곳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해서 앞으로 트럼프가 하려는 미국의 모든 국정 사업들에 대해 그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일론 머스크가 국가의 사업들을 검토하고 과외를 해준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편 요즘 들어서 이 지구 최강인 미군의 군사력이 예전과 같진 않습니다. 특히 그 문제는 이 해군에 있어서 좀 심각한 편인데, 예를 들어 미국 법상 해외에서 미국으로 오고 가는 배들의 경우 아무 데서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게 만약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 그러니까 남부 플로리다에서 출발해서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의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에서 사용하는 군함들의 경우 무조건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뜻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미국의 조선소들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미국 수주들을 독점할 수 있어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인 것처럼 이렇게 경쟁이 없다 보니 이들 미국 조선소들의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또 그 규모도 쪼그라들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또 미군은 특히 지난 약 20년 동안 육군 무기와 해군 무기는 마치 계모가 데려온 애들 취급하는 것처럼 새 무기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무기들까지 줄이면서 오직 공군 무기들에만 온갖 정성을 들이며 집중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이제 거의 신규 발주도 없어 이들 미국 조선소들은 점점 더 일거리까지 줄어들어 상당수는 결국 문을 닫았거나 대부분이 거의 휴업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2차 대전 당시 미드웨이 해전을 치르던 그때 마치 그 기계로 뽑는 정통 수타면처럼 막 일주일에 항공모함 한 대씩 찍어내고 대형 군함과 상선들도 막 하루 한 대씩 쭉쭉 뽑아내던 그 당시 그 어메이징한 쇼미더머니 미국과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과는 반대로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불법 이민자들이나 마약만큼이나 싫어하는 그 중국은 이 조선업과 해군 증강에 있어 미국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략 20년 전만 해도 중국 해군은 미 해군에 비해 비교하기도 참 민망한 수준으로 그 규모 또한 대략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20년 동안 시진핑 스테로이드를 맞으며 무섭게 벌크업을 하더니 지금은 놀랍게도 거의 미국을 다 따라잡은 수준입니다. 특히 물론 그 실제 전투력 말고 그냥 그 절대적인 군함의 숫자들로만 봤을 때는 이미 미국을 앞서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8월 16일 미국 의회에서 공개한 국회 보고서인데, 대략 2040년까지 중국 해군력의 위협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전체 군함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군함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2020년 239척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대략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해군 규모는 미군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중국은 이 보고서가 쓰여질 당시보다 더 많은 군함을 생산해서 2024년 11월 현재 이미 미국을 앞서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UFC 챔피언 1명이랑 동네 일진 3명이랑 싸운다고 해도 당연히 UFC 선수가 이기겠지만, 대신 그 일진들이 재빨리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게 막 10명, 20명이 되고, 또 어떤 놈은 손에 무기까지 들고 나타나 버리면 옛말에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고 제 아무리 UFC 챔피언 미국이라도 선뜻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전략은 언제나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치사하게 자기들만 우주선을 운영하고 있는 현존 지구 최강 미국의 공군 능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만약 상대가 최고의 MMA 전문 싸움꾼이라면 그럼 이쪽에서는 총을 들고 싸움에 나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그냥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적을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게 미국의 기본 싸움 전략이기 때문에 해군력에 있어 이렇게 중국과 비교당하는 것, 심지어 일부 수치에서는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자존심 강한 미국에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미국은 그럼 자기들도 빨리 더 많은 새 군함들을 만들고 싶은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치 고인물처럼 방치해놓은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최첨단 군함들을 만들 기술력도 없고, 또 조선소들의 규모도 너무 작아졌으며, 심지어 자기들이 옛날에 만들어서 내보냈던 그 군함들이 AS 받기 위해 다시 서비스 센터로 들어와도 그걸 고칠 능력까지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다 정말 중국에게 바다의 장악력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미국은 매일 밤 울며 잠들며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지금 너무 슬픈 미국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너무도 멋진 왕자님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기술력과 그리고 또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를 운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항공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가 있다면 이 조선업에 있어서는 바로 대한민국과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옛날 이름까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은 전 세계 최초의 바다 위 탱크인 거북선을 만들어 운용하던 원조 괴물 해군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가진 강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익숙한 사고 레파토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만든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같은 사이즈와 규모로 제작된 미군, 프랑스군, 중국군 그리고 일본군의 구축함과 비교해도 더 월등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마치 우리 K2 흑표와 같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구축함 무기인데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이 그걸 건조하는데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것을 이 효율 변태들인 한국인들은 대략 2-3년 만이면 한 대씩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 고객님이 기절하지 않겠다 싶어 걱정이 되었는지 한국은 그 건조 가격까지 타 국가들의 최소 절반 많은 경우 3분의 1의 비용으로 이 군함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잠시 기절했다 다시 정신을 차린 미국은 크게 기뻐하며 이런 한국과 함께 미 해군의 미래를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올해 6월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즉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징과 같은 그 조선소를 인수를 한 사건이며 동시에 또 미 해군은 이제는 미국의 회사인 이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에 미 군함들의 수리와 관리까지 맡기게 되는데 이건 역사상 최초로 미국 회사가 아닌 타국의 회사에게 그것도 민간 회사에게 미군 군함들의 수리와 관리를 맡긴 첫 사례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또한 미군 제7함대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에 트럼프 아저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자기가 지금 이 미군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이거 듣던 대로 과연 특히 미 해군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력까지 함께 온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부터는 미 해군의 모든 정비와 관리 게다가 줌 왈토와 같은 최신형 차세대 구축함을 새로 만드는 것까지 모두 다 한국에게 맡길 구상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우리나라 대통령과 짧게 통화를 했을 때에도 그 대화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 주제 역시 바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뉴스를 통해 풀리자마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동안 하향선을 그리던 한화오션의 주가가 순간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에 찾아오게 될 최고의 호재 중 그야말로 슈퍼 트럼프 호재, 즉 앞서 말한 미 해군 선박 수주와 수리 사업권 외에도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녹색 사업들은 모두 다 폐기하고 다시 이전 방식인 석유와 천연가스 쪽으로 방향을 틀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전 세계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지금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어서 전 세계에서 이 초대형 LNG 선박 및 유조선을 가장 잘 만드는 우리 한국 조선사들의 미래는 트럼프 임기 내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아주 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K9 자주포를 미군에서 수입해 미군의 주력 자주포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들까지 나왔고 이제는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의 전담 조선소가 되어 거의 모든 물량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또 거기에 더해 트럼프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덕분에 전 세계로부터 LNG 선박과 유조선 수요까지 다시 한국으로 엄청나게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아마 트럼프 아저씨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이번에는 그 방위비도 엄청나게 뜯어가실 것이 현재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방위비는 더 많이 받아가도 괜찮으니까 대신 이번에는 백악관에 계시는 동안 우리 자주포 외 다른 한국 무기들도 아주 많이 사주셨으면 그리고 미 해군 군함들 수리 물량들과 신형 구축함 건조 주문도 많이 넣어주시길 그리고 또 이왕에 이렇게 쿨하게 한국 밀어주는 김에 세계 최강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도 우리한테 좀
팍팍 전수해 주시고 또 하는 김에 우리 핵잠 만드는 것도 도와주셨으면 하며, 그리고 끝으로 솔직히 진짜 우리도 이제는 막 현무 5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변태 미사일 같은 거 자꾸 만드는 것도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난번 너무도 쿨하게 미사일 사거리 풀어준 것처럼 혹시 시간 나실 때 이제는 좀 우리 핵 관련 제재들 풀어주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아주 고마울 것 같습니다.